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 은영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거든요. 여보,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의 왈츠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불과 이틀 후에 은영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는 56세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뒷골목에서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였죠. 30년간 한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단골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어요. 은영이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도예가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도자기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특히 푸른 빛이 도는 작품들을 즐겨 만들었죠. 도자기 속에 바람을 담고 싶어요. 은영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실제로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했던 그 계절의 말이에요. 2013년 11월 15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은영이가 만든 마지막 작품 앞에 서 있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푸른 바람이라는 이름의 도자기 꽃병이었죠. 높이 30cm 정도의 우아한 곡선을 가진 작품이었어요. 그 푸른 빛이 마치 은영이 마지막 숨결 같아 보여서 차마 팔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골동품 가게 한켠에 소중히 모셔두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 꽃병과 인사를 나누죠. 안녕, 은영아. 오늘도 하루 잘 버텨보자. 혼자 중얼거리는 제 모습을 본 손님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건 당일 밤은 유독 춥고 어두웠어요. 첫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였죠. 은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실은 우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은평구의 조용한 주택가 지하 1층이었죠. 은영이는 그곳에서 매일 밤 11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9시 30분경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급히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은영이는 평소 밤에 혼자 외출하는 걸 무서워했는데 말이죠.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게 은영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밤 10시 50분 은영이는 작업실 앞 골목길에서 대형 트럭에 치여 즉사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많던 피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 지었어요. 담당 형사 박경희가 저에게 설명해준 내용이 아직도 생생해요.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작업실에서 나오시다가 좁은 골목에서 트럭과 마주쳤네요. 운전기사도 충격이 큰 것 같더군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이라 미끄러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은영이가 그 시간에 나간 걸까요? 평소 같으면 절대 밤에 혼자 외출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운전기사의 반응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는데 너무 침착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치었으면 더 당황했을 텐데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은영이의 제자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보인 그의 표정이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3년간 은영이에게 도예를 배우며 친아들처럼 아꼈던 제자였는데도요. 은영이는 민수를 정말 아꼈거든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강료도 받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민수는 조문객들에게
차분하게 인사하며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평소 말씀하시길 언제든 갑작스럽게 떠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조문객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가 은영이가 가입한 거액의 생명보험 수익자였던 거예요. 5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고인께서 6개월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민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아내가 저 몰래 그런 보험을 들었을까요? 민수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가입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숨기는 게 없었는데 이 일만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도 거액의 보험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들다니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매일 밤 이 시간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골동품 가게에 가서 푸른 바람, 꽃병만 바라보고 있었죠. 은영아, 뭔가 이상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꽃병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그래서 은영이의 작업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통해 진실을 찾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작업실에서 몇 시간씩 보내며 그녀의 물건들을 들여다봤어요. 작업 도구들, 미완성 작품들, 스케치북들 하나하나 만져보며 은영이의 체온을 느끼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푸른 바람, 꽃병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꽃병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은영이의 섬세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수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돈 이야기를 하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수아라는 여자와 만나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 메모를 남겨둡니다. 2013년 11월 10일 사고 5일 전에 쓴 메모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아내가 죽기 전에 뭔가 위험을 느꼈던 거구나. 그리고 수아라는 여자는 또 누구일까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웠어요. 민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젊은 여자 목소리였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은영이와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혹시 은영 선생님의 남편분이신가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낯선 여자가 갑자기 왜 은영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수아라고 해요. 은영 선생님과 관련된 일로 연락드렸어요. 수아. 바로 은영이가 쪽지에 적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게 없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걸까요? 그것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10년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의혹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10년 전 그날 밤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더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실은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수아와 만나기로 한 곳은 홍대 앞의 작은 카페였어요.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의 2층 카페였습니다. 은영이가 생전에 즐겨 가던 곳이기도 했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10년 만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문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저녁 7시 정각 약속한 시간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은영 선생님의 남편분이신가요? 수아는 제 앞에 앉으면서도 계속 입구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수아 씨시죠?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요. 수아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뭔가 큰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죠. 은영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금이 가 있는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죠. 민수 오빠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수아가 휴대폰을 제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의심하고 있어. 보험금 받으면 우리 일본으로 떠나자.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해. 더 늦으면 위험해. 더 아래쪽 메시지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미 준비는 다 해놨어. 트럭 기사한테 연락했어. 내일 밤이 기회야. 저는 휴대폰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10년간 품었던 의혹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이게 진짜인가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네, 진짜예요. 민수 오빠가 정말로 은영 선생님을 죽인 거예요. 수아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말만 귓속에 울렸어요. 그런데 수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진짜 같아 보였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죠? 민수 오빠가 단순히 이사를 가자고만 했거든요. 새로 시작하자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수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민수 오빠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어요. 은영 선생님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설마 정말로 죽일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은영이를 죽인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선생님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집착적이었어요. 수아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수는 3년 전부터 은영이에게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순수한 제자였지만 점점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됐다는 거죠. 민수 오빠가 선생님께 고백을 했대요. 하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래서 화가 났던 건가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아가 휴대폰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선생님이 나를 비웃었어. 늙은 아저씨나 좋아하라고 했어. 복수해야겠어.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민수의 메시지를 읽으니 정말 끔찍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이었던 거죠. 그날 밤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아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민수 오빠가 은영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은영이가 밤늦게 나간 거군요. 네.
그리고 미리 섭외해둔 트럭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 운전기사가 그렇게 침착했는지도 이해가 됐고요. 트럭 운전기사도 공범이었다는 거네요. 네. 민수 오빠가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증거는 있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수 오빠 집에 있어요. 트럭 운전기사에게 준 돈이 담긴 봉투랑 계약서도 있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아가 왜 갑자기 양심 선언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민수 오빠가, 민수 오빠가 이제는 저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수아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수아야, 너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민수 오빠가 내일 부산으로 도망간다고 해요. 그 전에 저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부족해요. 메시지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 오빠 집에 있는 현금 봉투와 계약서를 가져와야 해요. 그것만 있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이면 민수 오빠는 모든 증거를 없애고 사라질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받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 때문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결국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야,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수아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위치 확인했어. 그 순간 수아와 제가 동시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민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수아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수아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갔어요. 은영 선생님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건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말에 저는 10년간 가슴에 묻어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은영이를 잃었을 때 그 절망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알겠어요. 함께하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수아도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더 큰 함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수아와 함께 민수의 원룸 앞에 서 있었어요. 강남구 신사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죠.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어서 더욱 으스스했어요. 민수 오빠는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1시간 정도는 안 올 거예요. 수아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했죠. 왜 헤어진 사이인데 아직도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전에 사귈 때 받은 거예요. 아직 돌려주지 못했어요. 수아의 설명을 들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민수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룸이라고 하기엔 제법 넓었어요.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 한쪽 전체가 은영이의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스토킹범의 소굴 같았어요. 은영이가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모습, 집 앞을 걸어가는 모습, 심지어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사진이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영이의 일상을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민수 오빠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너무 집착적으로요. 수아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병적인 집착이잖아요. 수아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뭔가를 찾고 있었죠. 여기 있을 거예요. 현금 봉투와 계약서 말이에요. 그런데 옷장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었어요. 은영이의 개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반지, 목걸이, 브로치, 심지어 속옷까지. 모든 게 은영이 것들이었어요. 이게 뭐죠? 왜 우리 은영이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민수 오빠가 선생님 물건들을 몰래 가져왔나 봐요. 수아의 말을 들으니 더욱 끔찍했어요. 민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은영이를 감시하고 괴롭혔을까요? 그때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침대 밑에서 뭔가 빛나는 게 보였거든요. 몸을 숙여서 꺼내보니 은영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분명 사고 현장에서 파손됐다고 들었는데 멀쩡했어요. 이상하네요. 왜 은영이 휴대폰이 여기 있을까요? 휴대폰을 켜보니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통화 기록은 남아 있었죠. 사고 당일 오후 6시에 민수에게 걸었던 전화였어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어서 통화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리고 수아라는 여자는 누구야?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죠?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세요? 보험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이상해.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아시네요.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무서워. 죄송해요, 선생님.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통화가 끊어졌어요. 그로부터 4시간 후 은영이는 사고를 당했죠. 이게 결정적 증거네요. 수아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려고 돌아봤는데 수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아 씨? 어디 계세요? 거실을 찾아보니 수아가 벽난로 앞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오렌지색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불길 속에서 타고 있는 건 서류 뭉치였습니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뭘 태우시는 거예요? 아, 이건 민수 오빠가 태우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아가 증거를 찾으러 왔는데 왜 서류를 태우고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역시 여기 있었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죠. 수아야, 계획대로 잘했어. 그 순간 제 머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이해됐거든요. 수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아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왜 굳이 파헤치려 하셨을까요? 은영이를 죽인 게 당신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한가요?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주사기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뭔지는 몰라도 위험한 물질인 게 분명했죠. 이것만 맞으면 편해져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한 거구나. 수아 씨, 당신도 공범이었군요. 미안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눈빛이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어요. 은영이도 마지막에 이런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은영이를 죽인 거군요. 그 여자가 저를 거부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모욕적으로요. 민수의 목소리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늙은 여자한테 무슨 헛된 꿈을 꾸냐고 했어요.
그래서 복수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은영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민수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죠. 민수와 수아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아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 때문이었죠. 이 사람들이 은영이를 죽인 범인들이에요. 민수가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체포됐어요. 수아도 함께 수갑을 찼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들은 민수의 진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수가 자백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네, 은영 선생님을 죽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담당 형사가 물었어요. 그럼 왜 죽였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저를 성추행했어요. 3년 동안이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도예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증거라며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은영이가 보냈다는 문자들이었죠. 민수야, 오늘 밤에도 와줄 수 있지? 새로운 기법을 가르쳐 줄게. 우리만의 비밀 수업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저씨한테는 특히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던 은영이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선생님이 제게 이상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절하면 화를 내면서 위협했어요. 무슨 위협이요? 제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이 사업 빚으로 어려운 걸 아시고 그걸 이용하셨어요. 민수의 가족은 당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시면서 보험까지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대가로 저에게 계속 이상한 요구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처음엔 그냥 참았어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점점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민수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어요. 은영이가 민수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선생님이 제가 피하려고 하니까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사진들을 보니 정말 은영이가 민수의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요? 그런데 수아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실, 제가 민수 오빠의 동생이에요. 뭐라고요?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남매예요. 민수 오빠를 도와주려고 가짜 이름을 쓴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수아가 민수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했는지. 처음엔 민수 오빠를 말렸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민수 오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봤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은영 선생님이 나타나서 괴롭힌다고. 꿈에도 나온다고 했어요. 민수는 은영이를 죽인 후 극심한 죄책감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영 선생님의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마치 선생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도 하고요. 그제서야 민수 집에서 본 은영이의 물건들과 사진들이 이해가 됐어요. 민수 오빠가 선생님께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민수 오빠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 오빠가 갑자기 아저씨까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수아의 말에 따르면 민수는 제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알고 저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0년 동안 품고 있던 아내에 대한 기억들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은영이의 유품들을 다시 하나씩 살펴봤어요. 정말 민수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알던 그 따뜻하고 순수한 은영이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은영이에 대한 의심과 그리움이 계속 마음속에서 충돌했거든요. 새벽 3시쯤 저는 푸른바람 꽃병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꽃병을 뒤집어 보니 바닥에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진실을 찾아주세요. 이 Y 은영이의 이니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구멍이 있었죠. 구멍을 파보니 아주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은영이가 자주 가던 도예 교실의 사물 한 마리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예 교실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10년이 지났지만 사물함은 그대로 있었어요. 열쇠를 넣어보니 딱 맞았어요. 사물함을 열어보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영이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모든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은영이의 진짜 유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의 섬세한 필체로 쓰인 글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보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네요. 정말 미안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만에 듣는 은영이의 진짜 목소리였거든요. 민수라는 제자가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편지에는 민수의 실제 행동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작업실까지 몰래 따라와서 지켜보기도 해요. 정말 무서워요. 더 읽어내려가니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민수가 저에게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해요. 처음엔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줬어요. 하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거절하면 화를 내면서 위협적인 말을 해요. 선생님이 저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민수가 경찰서에서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거죠. 오히려 민수가 은영이를 괴롭히고 협박했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해서요. 민수가 당신까지 해칠까봐 무서웠어요. 은영이는 저를 보호하려고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거예요. 민수가 생명보험을 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자신을 수익자로 해달라면서요. 거절했더니 그럼 사장님한테 선생님의 비밀을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요. 무슨 비밀이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믿을 만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은영이를 협박했던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여보, 만약 제가 의문사를 당한다면 민수를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수아라는 여자도 민수와 한편이에요. 둘이 남매라고 들었어요.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 마음만큼은 진실이에요. 행복했던 우리의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10년간 쌓인 모든 의혹이 풀렸어요. 그리고 은영이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죠.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편지를 제출했어요. 재수사가 시작됐고 진짜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컴퓨터에서 은영이를 스토킹한 수백 장의 사진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트럭 운전기사와 주고받은 돈 거래 내역도 나왔죠. 수아도 결국 진실을 자백했어요. 민수 오빠가 저를 협박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저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2차 재판에서 민수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살인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수아는 허위 증언과 공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1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됐지만 은영이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날 밤 푸른 바람 꽃병 앞에 앉아서 은영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은영아, 미안해. 진실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꽃병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은영이가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은영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진실을 찾아준 것에 고마워한다는 걸요. 이후 저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영이의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골동품 가게 한쪽에 은영이의 도예전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은영이가 생전에 만든 아름다운 작품들을 전시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은영이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어요. 특히 푸른 바람 꽃병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의 혼이 느껴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은영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은영이의 전시를 보러 온 초등학교 미술교사 선희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초반에 단아하고 따뜻한 분이었죠. 은영이의 작품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동해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은영 선생님의 작품에는 삶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네요. 선희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통하게 됐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은영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느 날 밤 꿈에서 은영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꿈에서 깬 후 확신이 들었어요. 은영이라면 분명히 제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요. 지금 저는 선희 선생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은영이를 잊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새로운 사랑도 시작한 거죠. 선희 선생님은 은영이를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영이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죠. 은영 선생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분의 사랑을 받으셨던 당신이니까 저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워요. 매년 은영이 기일에는 선희 선생님과 함께 묘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푸른 바람 꽃병에 은영이가 좋아하던 하얀 백합을 가득 꽂아드리죠. 고마워, 은영아. 진실을 남겨줘서.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허락해줘서.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요. 은영이가 제 곁에서 미소 지으며 축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작년 가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선희 선생님이 제안해서 은영이의 작품들로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거든요. 푸른 바람 마이너스 영원한 사랑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시회 개막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은영이의 생전 친구들, 도예를 함께 했던 분들, 그리고 작품을 사랑하는 일반인들까지. 전시회가 끝난 후 한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은영이가 살아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거렸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은영이가 저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우리 남편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요. 정말요? 네. 저 때문에 남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올해로 은영이가 떠난 지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선희 선생님과 만난 지 2년이 됐고요. 우리는 내년 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물론 은영이의 사진도 함께 모실 거예요. 선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은영 선생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가게를 열 때마다
푸른 바람 꽃병에게 인사해요. 안녕, 은영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그리고 저녁에 가게를 닫을 때도 인사하죠. 은영아,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 또 만나자. 가끔 손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은영이는 제 곁에 살아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푸른 바람 꽃병을 보면 은영이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럴 때마다 대답해줘요. 고마워, 은영아. 너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은 진실을 모르는 거라는 걸요. 의심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마음을 계속 갉아먹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면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은영이는 죽어서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줬어요. 진실이라는 선물을요. 그 진실 덕분에 저는 은영이를 제대로 애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죄책감 없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와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의 왈츠 같아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죠.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희망적이고요. 하지만 그 왈츠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시간도 이길 수 있고요. 심지어 새로운 사랑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은영이의 사랑이 그랬어요. 저를 새로운 행복으로 이끌어 준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은영이는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을 거예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하세요.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랑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 새로운 시작에는 떠난 분의 축복도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푸른 바람을 찾으시길 바라요. 언젠가는 모든 그림자가 걷히고 따뜻한 빛만 남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